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1심 선고를 내렸습니다.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특검이 10년을 구형했었는데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와 관련해서 서양호 정치평론가, 또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또 사회부 이채연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이채연 기자는 계속 수고를 해주고 계신데 일단 지금 이 선고 내용을 지금 바로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그럴까요? 오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아직 물론 1심이기 때문에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요. 징역 5년에 처한다 이렇게 재판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네. 특히 마지막 부분에 재판부가 이제 양형을 부분을 이유를 설명하면서 선고했던 부분이 좀 이제 주목해 볼 만한데요. 일단 대통령으로서의 이런 어떤 막강한 의무 이런 것들을 언급을 했고요. 윤 전 대통령의 행위로 인한 이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좀 그 공무원으로서의 행위를 강하게 강조하면서 무겁게 죄를 물을 수밖에 없다라면서 징역 5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사실 혐의가 오늘 5가지 범죄 사실 가운데요. 8개 혐의였는데 보면 일부 혐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금 공소 사실에 대해서 대부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전체 1시간 동안 재판부가 공소 사실 낭독부터 해서 이후 개별적인 이 5가지 혐의들에 대한 인정 여부를 좀 살폈는데요. 좀 하나씩 짚어보면요. 일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부분에 있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인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국무위원 2분짜리 이 국무회의가 과연 어떤 절차적인 적법성이 있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이번 재판에 있어서 쟁점 중에 하나였는데 재판부는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인 흠결이 있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오늘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특검도 이런 대통령의 어떤 독주 행사를 막을 이런 사전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계엄을 저지하기 위한 혹은 반대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국무회의 심의를 무력화했다라고 판단했는데 오늘 이제 재판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소집을 통지받지 못한 7명의 국무위원들의 심의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특검이 징역 3년을 구형했던 부분이었던 맞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다른 혐의와 묶어서 징역 3년을 구형했던 부분인데 이를 통해서 이제 윤 전 대통령이 그동안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부분이 결과적으로 이제 좀 논리를 어떤 설득력, 신빙성을 좀 잃었다라고 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뭐 충실한 심의가 이뤄졌다, 뭐 형식적인 것에 그치는 국무회의가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느 정도 특검 손을 들어 특검 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속해서 어떤 계엄 선포에 있어서 밀행성이나 신속성 이런 부분을 주장해 왔었는데 긴급한 경우라고 해도 이 소집 통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규제는 없다. 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의 심의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명확히 언급을 했었고요. 이 밖에도 이제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하고 이제 폐기를 했다라는 혐의, 이 부분도 이제 절차적인 적법성을 포장하기 위해서 사후에 선포문을 만들고 없앴다라는 혐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대통령 실질적으로 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에 좀 관여를 한 것으로 좀 드러났던 강희구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경우에 사후에 부서에서 서명을 한 건 받고 있었지만 이거를 뭐 다른 사람한테 제출하거나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일부, 그러니까 한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가 됐고요. 다만 이제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이 이 계엄 선포문이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뭐 형식적인 문서일 뿐이다, 참고 자료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는데 재판부는 오늘 대통령 직무에 관해 작성한 공문서라고 볼 수 있다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무죄로 인정했던 부분을 빼고는 나머지는 모두 다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역시 허위 외신 공보 관련해서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분이 무죄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 이제 외신을 상대하고 하는 이제 공무원이 외신을 상대하고 하는데 이 부분을 하나하나 뭐 사실관계를 판단해서까지 전달해야 될 의무는 없다라고 보면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비아폰 기록 삭제 지시라던가 체포영장 집행
집행 저지 이 부분도 역시 가장 이 재판 변론 내내 좀 첨예하게 엇갈렸던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재판부가 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할지 여부 이 부분이 굉장히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였는데 인정을 했습니다. 재판부가 계속해서 위법 수사 논란이 이어져 왔고 윤 전 대통령 측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 직권남용죄로 시작해서 더 무거운 죄인 내란죄 수사를 이채연 가느냐. 기자 잠시만요. 네. 지금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재판을 마치고 나온 것 같습니다. 발언을 좀 들어보죠. 오늘의 유죄 판결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와 형사 책임의 경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결정입니다. 이 논리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향후 어떠한 대통령도 위기의 상황에서 결단을 내릴 수 없게 되며 통치행위는 언제든지 사후적으로 범죄로서 재구성하게 될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개인 윤석열이기 이전의 국가 원수였습니다. 그 지위와 책임 그리고 헌정 질서상의 특수성을 모두 삭제한 채로 형사 책임안을 절단해서 판단하는 그러한 접근은 결코 법치의 완성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제35부 판결은 3급심에서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그런 중대한 법리적인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형사 재판은 정치가 아니라 재판 그 자체 그리고 법률을 기준으로 반드시 하였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치화해서 지금 판결을 내린 점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아니요, 질문 받겠습니다. 그럼 오늘 구체적으로 공소사실, 유무죄 판단, 법리 판단 이 부분 들어보셨을 텐데 좀 이 중에서도 어떻게 좀 평하시는지 혹은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부분이 특별히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대법원 판결에도 다 어긋나는 것이고요. 기존에 대법원 판결에도 다 어긋나는 것이고 판사님께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법리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심에서 반드시 변경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소 계획은 곧바로 당연히 항소를 할 겁니다. 여기 보면 문제가 뭐냐 하면 사실 사실에 대해서 판단을 했다기보다는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증거조사를 통해 나왔던 그런 부분들을 모두 무시한 판결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발표하는 입장을 좀 들어봤습니다. 강력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대통령도 결단할 수 없을 것이다. 지위에 대한 특수성을 제외하고 재판부가 판단을 했다. 그리고 이제 상급심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항소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자, 이렇게 입장을 좀 들어봤고요. 선고 내용을 좀 정리를 하다가 이어서 좀 마무리 좀 지을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 측 앞서 이제 특검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었고 재판부가 오늘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고요. 앞으로 이제 항소할 뜻을 밝힌 거로 보입니다. 오늘 예.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향후 이제 다음 달 23일에 이제 가동될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 재판부 첫 사건이 될 가능성도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이제 총 5가지 갈래 범죄 혐의 그리고 총 5가지 범죄 갈래에 8가지 혐의가 있었는데 대부분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가운데 아까 좀 말씀드렸던 거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던 이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된다라고 오늘 인정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이 그동안 이 공수처가 내란 수사권이 없어서 이 체포뿐만이 아니라 검찰의 기소까지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했는데 이 논리가 상당 부분 깨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이 계엄 선포 직전에 열렸던 이 국무회의 적법성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이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필요한 인원만 모였던 적법한 국무회의였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는데 오늘 재판부는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서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8개 혐의 가운데요. 일부 지금 제가 파악되기로는 2개 정도 일부 무죄 선고를 한 것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렇게
보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재판부가 계엄이 내란인지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중요한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사형을 구형받았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해 중요한 전제 사실들, 사실관계들이 대부분 이번 사건과 많이 공유가 되고 있거든요. 때문에 오늘 유죄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1심에서요. 이것과 맞물려 있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본류 재판이나 또 선고를 줄줄이 앞두고 있는 국무위원들의 재판에 상당수 영향을 끼칠 예.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잘 해준 것 같고요. 앞서 이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입장까지도 들어봤는데 일단 오늘 선고의 의미 좀 어떻게 보셨는지? 그 특검이 10년을 구형했는데 네. 재판부가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향후에 있을 내란 재판에서 특검이 윤석열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는데 실제 재판부는 선고를 얼마나 할지를 판단해보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 가장 그 핵심적으로 그 문제가 되었던 그 상황 중에서 두 가지, 여러 가지 혐의 중에서도 공수처의 체포영장을 방해한 혐의하고 그리고 계엄 전에 국무위원회 심의에 직권을 남용했다는 이 두 혐의가 일단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향후에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 아마도 공수처에 대한 수사의 적법성 논란은 이제 사그라들 것 같고요. 예. 향후에 아까 모두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12.3 계엄이 내란이냐라고 적시하지 않았지만 적법한 국가 권력에 대한 조직적 저항이라고 체포 방해 혐의를 규정함에 따라서 실제로 권력을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내란을 통해서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그리고 비상입법 기구라든가 정치인 체포를 통해서 사실상 폭동을 통해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그 내란을 일으킨 게 아닌가라고 하는 재판에 한 걸음 더 나아간 판결의 첫 걸음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선고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선고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비상계엄령 발동이 과연 적법했느냐 그것이었다고 봅니다. 비상계엄령을 대통령이 발동함에 있어서는 요건이 몇 가지가 있죠. 예. 비상사태에 준하냐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절차적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늘 나온 것은 국무회의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대해서 특검이 그렇지 않았다. 제대로 국무회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제한한 것이다. 이러한 구형에 대한 선고였잖아요. 근데 오늘 재판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제한했다, 위배했다. 이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네네. 비상계엄령 발동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도 비상계엄령 발동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는 과정에서는 그 재판도 영향을 받는다고 전제할 때 예. 무리 없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가장 중요했던 그런 선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두 분의 말씀대로 사실 이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이 여부와 그리고 국무위원회 심의권을 침해했는지 이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실 이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있어서도 상당히 큰 쟁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오늘 이제 판단에 있어서 이제 가장 크게 이제 관심이 갔던 부분인데 그러면 이제 향후의 재판에도 좀 이 부분이 어떤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이제 보시는 거죠? 네, 아마 뭐 전체 그 특검이 10년 구형한 거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되는 5년 그 형이 선고된 거에 대해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겠지만 네. 핵심적인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포 방해, 그 공수처가 발부한 영장이 법원이 승인했고 그 절차에 따라서 체포한 것을 방해한 혐의는 그 체포 방해 혐의로서 그 유죄를 입증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국무회의 심의를 사전에 거치지 않고 사후에 또 조작한 문제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가 유죄로 확정됨에 따라서 예. 향후에 내란 재판에 있어서도 비상계엄의 불법성들에 대해서는 이 재론의 여지가 없이 그걸 전제로 할 거고요. 다만 이것이 내란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아마 그 윤석열 측과 특검 측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뭐 이번 재판과 이제 별개의 재판이기 때문에 귀속을 받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이제 오늘 이 판결을 보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를 조금 전망해 볼 수 있는 네, 그런 뭐 재판이었다고 보십니까? 예, 제일 중요한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상계엄령 발동이 과연 법에 맞았느냐, 적법했느냐 여부 아니었겠어요. 네네. 적법하지 않았다고 보는 의견이 당연히 많았지만 오늘 선고가 법원의 첫 판단이니까 이 판단이 바뀔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재판에서도. 그렇다면 불법적인 계엄령을 발동해서 이러한 소요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만든 대통령 행위가 내란이냐. 이제 이 부분이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는 가장 또 첨예하게 다툴 수 있는 영역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내란죄라는 것의 구성 요건에 보면 국토의 일부 또는 전체를 참절하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현직 대통령이 국토의 일부와 전체를 불법적으로 점거해서 뭐 합법 정부를 참칭한다든지 이런 것은 성립이 안 되니까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래서 내란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특검 측에서는 내란의 범위를 좀 넓게 봐서 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계엄이라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사태를 만드는 것은 내란에 해당한다. 아마 이렇게 주장을 계속 해왔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판단이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이제 2월에 이루어질 텐데 그 부분까지는 오늘로는 알 수 없겠지만은 적어도 비상계엄이 적법하게 발동되지 않았다는 것만은 이제 확인이 됐으니까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대단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이 부분도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사실 이전의 대통령들은 이 선고 공판에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이제 출석을 했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선고 공판을 생중계로 쭉 보셨습니다만 사실 뭐 어떤 진술을 한다라든지 어떤 그 입장을 밝힐 그런 시간도 없는 건데 출석을 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먼저 윤석열 측에서 먼저 재판부 요구한 게 비공개, 생중계하지 말아달라. 중계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네. 중계 여부의 결정은 재판부의 결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재판의 중요성, 그 헌법을 수호할 대통령의 공인이 왜 그 적법한 체포영장,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했는지, 그리고 비상계엄이라고 한 중차대한 국가의 중요한 결정사항을 국무회의의 헌법기구의 국무회의의 의결, 이건 심의기구가 아니라 헌법상에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한 것에 대해서 국민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알 권리 차원에서 분명히 생중계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그 생중계를 반대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그간의 재판 과정에서는 또 그 재판 이후에 그 변호인들이 인터뷰를 한다던가 집회에서 발언을 한다던가 아니면 생중계되는 재판에서의 신문에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하면서 소위 말해서 법리 공방은 물론이거니와 지지자들의 지지를 결집하는 정치 효과까지 노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비공개 주한 것은 전에 했던 중계에 비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고 또 전직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형평에 맞지 않아서 예. 아마 이번 재판부가 생중계를 결정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진술 기회가 없지만 그 재판의 과정들이 지지자들에게 보여짐으로써 본인이 억울하게 핍박받고 있다는 사실들을 지지자들에게 더욱더 호소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 전술로서 그런 이미지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출석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헌정사에서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이 유죄를 받게 된 건데 오늘 일단 윤 전 대통령 출석한 모습 그리고 그 이유 좀 어떻게 좀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윤 전 대통령 관련한 첫 선고잖아요. 예. 재판이 8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법원의 판단을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그런 재판이었으니까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당연히 출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이 중계 여부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이걸 굳이 중계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했을 텐데 결과적으로 재판부의 결정으로 공개가 돼서 재판장의 저 설시를 우리가 다 듣게 됐죠. 예. 결과적으로 이 재판 과정 여러 재판에서 우리가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임하는 모습과 발언 내용들 또 변호인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재판부와 어떻게 또는 특검 측과 어떻게 서로 대응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좀 소외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선고 날이라
그렇게 큰 것은 없었습니다만은 예. 계속된 이제 재판들이 있을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내란 우두머리 재판 관련해서 이제 선고가 곧 있을 텐데 그때 과연 그 선고된 그 형량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할지 이런 것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 수밖에 없었고 그 네. 과정을 국민들이 생중계로 보셨다. 이 점으로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예. 생중계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전직 대통령도 생중계를 했었고 그리고 이게 뭐 보통 일입니까? 국민들이 그 TV로 그 비상계엄에 의한 경찰과 군인들에 의해서 무장한 채로 국회를 난입하고 그리고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했던 일련의 계획들이 발표된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을 그 생중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아마 생중계에서는 뭐 발언 기회가 없었지만 생중계를 앞두고 그 법원에 출석할 때라든가 출석 끝난 이후에 변호인 측에서 입장을 표명했듯이 아마 모든 계기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법리적 논쟁보다는 이미 법리적 논쟁으로서는 더 나은 형량을 추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정치적 메시지로 지지자에게 호소하는 정치 선전의 장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이란 그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도 앞으로도 이제 사면이 되기 전에는 그 선거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아주 장기간 그 옥고를 치러야 되는데 그 안에서 특별하게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라도 바깥에 외부의 일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지층에 호소하는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이 선거 결과가 나오면서 지지층 내에서도 어떤 뭐 여론이 갈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형량이 높다고 당연히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고 예, 예. 또 그 과정에서 방금 변호인도 얘기했지만 당연히 항소한다는 의견을 표시했잖아요. 네.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재판이 8개 진행되고 있고 형량은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나중까지 생각을 한다면 그래도 본인을 지지하는 분들을 계속 이렇게 묶어두고 있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정치적인 메시지를 계속 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근데 재판장에서 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래도 모습을 좀 비추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지지층에서도 근데 조금씩 재판이 진행되면서 무죄 뭐 이런 것을 기대했던 분들도 있었을 테니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뭐 네. 동요한다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어떤 기대치 한참 밑도는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과연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그런 마음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재판 결과 계속 하나씩 나오면서 그 부분이 흔들릴 여지도 충분히 있죠. 결국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가 어디서부터 근거했느냐. 예. 윤 전 대통령이 어떤 보수에서 대통령을 지내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퇴임할 수밖에 없는 파면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것만 가지고 지지를 했는지. 그런데 지금 보니까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비롯해서 쭉 해왔던 행동들이 결국 법적 잣대로 유죄가 나왔다는 것. 이게 가미가 되니까 여러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도 봅니다. 예. 자연스럽게 두 분도 이제 정치를 평론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치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선거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글쎄요, 국민의힘에서는 좀 어떤 입장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관심인 것 같습니다. 그 지난번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사형이 구형됐을 때 예. 저희 당에서 아무런 논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이미 윤 전 대통령이 저희 당 당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논평할 이유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그렇다면 그러한 논리에 따른다면 오늘 선고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논평을 낸다거나 반응을 안 보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윤 전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국민의힘에 갖고 있는 어떤 의미가 언급하면 할수록 정치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봐야 되겠죠. 윤 전 대통령과 관계 설정을 아직도 확실하게 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국민적인 비난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것을 확실하지 않게 그냥 유지만 하고 있으니까 어떤 입장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시작하고 있지만은 예. 지금이라도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이 상황을 맞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전달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을 윤희석 전 대변인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그 사형 구형이 됐던 때도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논평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어떤 입장이 나오겠습니까? 뭐 저는 그 국민의힘으로서는 이것이 곧 내란 이슈로 가기 때문에 이슈에서 멀리 도망갈 필요가 있어서 저는 오히려 이런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입장보다는 예. 현안인 민주당 2차 내란 종합 특검에 대해서 공천원금 특검이라던가 그리고 통일교 특검들을 강하게 주장해 나가면서 민주당에 대한 그 정치적 공세를 내란 정국이라고 하는 이런 추세적인 입장들을 특검, 쌍특검 공세를 통해서 전환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은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침묵하는 대신에 민주당에 대해서는 그보다 더 훨씬 높은 그 침묵한 만큼의 공세적 입장을 해 나갈 것 같고요. 민주당으로서는 네. 오늘 그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서 5년 선고한 거에 대해서 절반의 승리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공수처 수사는 정당했다. 그리고 비상계엄은 국무회의도 그 부적합하게 심의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불법적 비상계엄이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성과로 보겠지만 나머지 여타 여죄가 밝혀지지 않은 절반의 미안의 선고라 생각하고 아마 제2차 종합특검에서 이것을 더욱더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라고 해서 2차 종합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한 오늘 필리버스터 끝나면 아마 본회의에 통과시킬 텐데 그 통과시키기 위한 명분과 여론 축적용으로 아마 입장을 발표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신 대로 2차 종합특검 아마도 이제 필리버스터가 잠시 뒤면 이제 종료가 될 테고 2차 종합특검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오늘 이 판결에 따라서 민주당에서 이 2차 종합특검의 필요성, 정당성을 더 강화하는, 더 힘을 받는 그런 상황이 좀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좀 어떻게 보세요? 오늘 선고와 2차 특검과의 연관성을 저는 찾기 어렵다고 봐요. 네. 일단 특검이라는 것은 현존하는 권력에 대해서 기존 수사기관이 수사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다. 이랬을 때 별도의 수사권을 가진 조직을 출범시킴으로써 수사를 제대로 하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보시면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정부를 맡고 있지 않아요. 퇴임을 했잖아요. 그리고 정권은 민주당이 가 있고 민주당이 추진한 특검이 야당 시절에 계속부터 주장했던 것이 이제 여당이 된 다음에 통과가 돼서 쭉 특검을 했었는데 이제 정권을 잡아서 6개월, 7개월 됐고 민주당의 의석수도 많고 검찰개혁도 거의 완수가 돼서 올해 10월부터는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기관 권한이라든지 조직이 다 편성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특검을 굳이 만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현존하는 권력에 대한 게 아니에요. 지금의 이재명 정부의 수사기관이 윤 전 대통령 관련한 수사를 계속 이어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제한이 없단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왜 특검이라는 수단을 계속적으로 선호하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또 분란을 만드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런 특검 말고 민주당 현존하는 권력이 지금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특검을 하는 게 맞다. 개혁신당과 같이 주장하는 게 그런 거죠. 공천원금 관련해서 민주당 직전 원내대표를 지낸 김병기 의원이라든지 탈당을 하긴 했지만 민주당 소속이었던 강선 의원 관련한 뉴스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어요. 그럴 때 특검을 쓰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력을 낭비하고 있는 행위를 민주당이 저렇게 많은 의석을 가지고 국회에서 하고 있다. 이런 비난을 면치 못할 겁니다. 예. 2차 종합특검 또 특검과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어쨌든 이제 오늘 선고 결과에 따라서 사실 그 사형이 구형됐던 그 밤에 공교롭게도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 윤리위의 제명 결정이 내려졌었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과연 이 선고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선고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 좀 관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형이 구형됐을 때도 별다르게 반응을 안 하려고 저는 뭐 의도를 갖고 그랬다고 보는데 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는 특검 관철을 위해서 단식 이틀째 단식을 진행을 하고 있고 당에서 글쎄요, 요 선고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논평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비중을 두고 논평을 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저희 당내 상황과 윤 대통령의 오늘의 그 1심 선고가 그렇게 연관성을 가질 만큼 관계를 갖고 있느냐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저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면 만약에 이제 다음 달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1심 선고가 나오면 그때는 좀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아. 일단 구형량도 사형이 나왔고 가장 네. 주된 재판이고 윤 전 대통령 개헌 관련한 사건에 있어서의 거의 총체적인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선고가 되잖아요. 오늘은 예. 사실 물론 비상계엄령이 적법했냐 안 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첫 선고였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겠지만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대해서도 그 선고에 대해서도 반응을 내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을 거예요, 당에서.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선고가 구형에 준하는 또는 뭐 무기징역이라든지 세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감경이 될 수는 있겠는데 오늘 5년 나온 것보다 훨씬 더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랬을 때 총체적인 판단이 법원에서 굉장히 중하게 보는 걸로 선고가 나왔을 때 장동혁 대표가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윤 전 대통령 관련한 관계라든지 개헌과 탄핵에 대해서 기존에 유지해왔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 거냐. 어떤 변화를 줘야만 한다는 요구가 많을 텐데 그때는 장동혁 대표의 발언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고 예. 발언하고 반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상대당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네. 좀 보세요? 저는 뭐 국민의힘이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체포 방해에 대한 그 선고에 대해서는 공식적 입장은 얘기하지 않을 것 같고요. 아, 예. 다만 장동혁 대표가 속으로 권력을 잃으면 죽는구나. 그래서 내부의 권력 투쟁에 더욱더 골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비관한 예로 그 보수 정당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일련의 사태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의원을 쫓아내는 과정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의 오더 한 방에 한동훈과 이준석이 당대표에서 끌려내려오는 모습들 그리고 합법적으로 선출된 김문수 대선 후보가 한밤중에 그 한덕수 전 총리로 후보가 교체되는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아차하면 권력을 놓치는 순간 벼랑으로 떨어지는구나 해서 사생결단의 권력 투쟁들을 더 강화하지 않겠냐라고 속으로 다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내란 재판에 대한 과정에서 보였던 헌법을 국헌을 문란시키고 국민의 민주주의를 파괴한 이런 과정에 대한 반성보다는 예. 오히려 권력을 놓치면 백척간두 낭떠러지로 떨어지는구나라고 해서 아마 이번에 한동훈 전 대표 찍어내기에 더욱더 골몰해서 당내에 건전한 경쟁자 라이벌이 없이 본인이 당권을 잡고 그 돌파해서 대권이 될 때까지 권력을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집념을 갖게 된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것이 좀 걱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예.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선고가 나온 후에도 장동혁 대표가 사실 변화를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그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근데 저는 뭐 변화라는 것이 뭐 여자가 남자한테 사랑한다라는 게 말로만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고 역할을 하는 게 그 사랑의 구체적 표현이듯이 내란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법정에서까지 선고가 나와서 사형 내지는 그에 준하는 법정 최고형이 나왔을 때도 저는 장동혁 대표가 과연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될 것인지 말로만 국민께 유감스럽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장동혁 대표가 취해야 될 행동들은 내란에 대한 진상 규명에 대한 확고한 사과와 그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을 향후 지방선거라든가 당직에서 철저히 배제해 나가고 그리고 내란 비상계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는 이유로 박해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화합의 조치를 취하는 등 현실적이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사랑을
통합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저는 내란에 대한 진지한 사과 반성이 결여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입으로만 반성은 정치적인 메시지의 구호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장동혁 1인 체제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그런 우려는 들고 있습니다. 예, 지금 평론가님의 분석 좀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일단 오늘 1심과 달리 네. 그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당에 굉장히 영향을 줄 거예요. 오늘은 비상계엄 관련해서 이게 적법했냐 불법이었느냐를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미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도 적절한 수단이 아니었다. 그래서 비상계엄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였다는 의사를 여러 번 표명했어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탄핵 과정입니다. 계엄 이후에 당이 어떻게 움직였고 지금도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결국은 탄핵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는 것으로 귀결이 될 텐데 그동안 저희 당 또는 보수 지지층 중에서 좀 강력한 의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은 헌재에서 8대 0으로 윤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긴 했지만 그 결정 과정에서 뭐 내란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고 뭐 증거 채택도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탄핵에 대한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에서 그러한 것을 총체적으로 판단한 법적인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되면 네. 그래서 형량이 나왔는데 굉장히 중하다 할 경우에는 탄핵 결정을 한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부정하는 듯한 어떠한 태도도 이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재작년이 됐죠 벌써. 재작년 12월에 있었던 국회에서의 탄핵 의결부터 시작해서 헌재에서의 탄핵 결정까지의 과정 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의 행동들, 저희 당 소속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반성이랄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결정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어떤 입장을 변화시켜서 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집중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해서 뭐 말씀을 하실 텐데 네.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던 당시의 한동훈 대표의 결정과 그에 따른 탄핵 의결에서의 찬성 과정, 그 이후에 뭐 당에서 밀려나는 과정, 그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재평가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윤 전 대변인의 분석 좀 짧게 좀 첨언 듣겠습니다. 네, 좀 말씀드린 대로 장동혁 대표의 입장 변화는 저는 뭐 선거 후에도 그 말로는 사과하고 반성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인 실체적인 변화 반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입장은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서 당에서 윤석열 탄핵했던 의원들에 대한 입장과 태도로 드러날 텐데 여전히 그 태도는 변함이 없는 거고 시간만 좀 한동훈 전 대표의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대해서 재심을 하는 기간만 줬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아마 지도부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를 축출해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대표가 크게 변화할 것 같지 않다. 그것은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를 넘어서서 대권 꿈을 잠룡의 꿈을 갖는 순간부터 당내 경쟁자는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보수 정당의 역사 교훈을 되새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1심 선고 공판에 대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서양호 정치평론가 윤희석 전 대변인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